분명 8년 전에 죽었다고. 강현수는 시장에서 김밥을 싸고 있는 전철을 보자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쌍둥이 자매가 엄마 소매를 잡아 당겼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가자. 분명 8년 전 죽었던 전처 세진은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쌍둥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금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22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그 건물 외벽에는 한성푸드라는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국내 식품 시장을 대표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한성푸드의 회장이 바로 강현수였어요. 42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앉았다고 했지만 현수 본인은 그 말이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10살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공장을 돌아다녔고 20부터는 아버지 옆에서 회사 일을 배웠으니까요. 그러다 10년 전 아버지 강병수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현수는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했어요. 그날도 회의는 오전 내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낯빛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는데 회의실 안은 그 무거운 하늘과 달리 형광등 불빛으로 환하게 달아 있었어요. 현수는 긴 회의 테이블 맨 위쪽 자리에 앉아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고 인감 도장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찍혔어요. 맞은편 거래처 사람들이 안도한 듯 서로 눈짓을 나눴고 누군가 낮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현수의 손이 딱 한 번 멈췄습니다. 테이블 한쪽 끝 달력이었어요. 빨간 날도 아니고 동그라미가 쳐진 것도 아닌데 눈길이 그 한 칸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로 적힌 두 글자. 기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기도 했고 또 다른 누군가의 기일이기도 했어요. 펜이 서류 위에 소리도 없이 내려놓였습니다. 임원들이 악수를 건네며 인사를 나눴지만 현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서는 사이 비서 이 과장이 서류를 챙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주 대구 일정은 취소하실 거죠? 현수는 대답 대신 등바디에 걸린 두꺼운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이 과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큰 계약이 잡혀 있어도 누가 말려도 이날만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회사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어머니 박현주였어요. 화면을 한번 보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 또 울렸어요. 또 뒤집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 차는 이미 고속도로 위에 있었어요. 박현주는 매년 이날이면 꼭 전화를 했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라는 걸 현수도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무들, 꽁꽁 언 논바닥, 잿빛 하늘. 현수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봤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3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내로 접어들자 점심 무렵에 햇살이 차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문시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칼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코트깃을 바짝 세워도 목덜미를 파고드는 추위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발밑은 밤새 얼었다 녹기를 반복한 탓에 군데군데 미끄러웠어요. 시장 안은 점심 손님들로 한창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참기름 냄새,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춧가루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뒤섞여 코끝을 찔렀어요. 두꺼운 옷을 껴입은 상인들이 손을 비비며 손님을 맞았고 좌판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목을 뿌옇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흥정하는 목소리, 카트 끄는 소리, 어디선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려 퍼졌어요. 현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어디쯤 꺾이는지 알 수 있는 길이었어요. 골목 귀퉁이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낡고 빛바랜 간판 하나,
원조 국밥이라는 글씨가 세월에 닳아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겨울 새벽 4시면 일어나 뼈를 고던 자리였습니다. 손이 트도록 찬물에 설거지를 하며 회사에 씨앗을 뿌렸던 곳이었어요. 지금 한성푸드의 시작이 바로 이 골목이었습니다. 건물은 바뀌었고 간판도 낡았지만 이 골목 어기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솜조끼를 껴입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올해도 오셨네요. 현수는 고개만 가볍게 숙였어요. 왜 오는지 묻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이 시장에 오면 숨이 쉬어지는 이유였어요. 할머니가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매년 그랬듯이요. 뜨거운 사기 그릇이 손바닥을 데웠어요. 흰 김이 얼굴 앞으로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온기를 손에 쥔 채 걸음을 옮기려는데 맞은편 골목 끝에서 또 다른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겨울 찬바람에 더욱 선명하게, 더욱 높이 퍼지는 뜨거운 김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좌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앉아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일정한 박자로 힘있게 너무도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어요.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좌판 옆에는 꼬마 둘이 나란히 앉아 서툰 손으로 김밥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이 빨간 뺨, 똑같이 하얀 입김. 쌍둥이였습니다. 볼이 새빨갛게 언 채로 입김을 내뿜으면서도 킥킥거렸어요. 좌판 위에 놓인 김 단무지, 시금치가 작은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지만 쌍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근심 하나 없는 풍경이었어요. 매섭게 추운 겨울 점심, 아무렇지도 않은 시장 골목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수의 발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때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얼굴 한쪽이 드러났어요. 현수 손에서 국밥 그릇이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얼굴이었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전처 윤세진이었어요. 골목을 가득 채운 시장 소음이 한순간 멀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현수는 분명 전부인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강현수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국밥 그릇을 쥔 손등으로 뜨거운 국물이 흘렀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소음도 찬바람도 멀었어요. 눈앞에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세진도 느꼈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어요. 방금 전까지 쌍둥이 손을 잡아주며 웃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어요. 손도 멈췄습니다. 반쯤 말다 만 김밥이 좌판 위에 그대로 놓였어요. 세진은 재빨리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며 쌍둥이 쪽으로 몸을 낮추고 낮고 빠르게 속삭였어요. 쌍둥이 나은과 나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엄마 하는 표정이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수가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러자 세진의 등줄기가 곧게 섰어요. 돌아보지 않았는데도 느껴졌습니다. 현수가 또 한 걸음을 뗐어요. 오지 마세요. 세진이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옆 좌판에서 두부를 썰던 아주머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 하나가 슬쩍 이쪽을 봤어요. 현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발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진아. 간신히 나온 소리였어요. 목이 잠긴 것처럼 잘 나오지도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세진의 어깨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떨렸어요. 현수는 그걸 봤습니다. 그 이름 모릅니다. 잘못 보셨어요. 세진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만들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어요. 그때 나연이가 도마를 건드렸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세진의 몸이 움찔했고 좌판 끝을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손이 들어갔어요. 지갑 가장 안쪽에 접어서 넣어둔 사진이었습니다. 8년 전
두 사람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어요. 현수 생일날이었습니다. 세진이 케이크를 들고 웃던 날이었어요. 현수는 말없이 그 사진을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진은 보지 않으려 했어요. 고개를 돌린 채로 쌍둥이 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은이가 먼저였어요. 좌판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다, 엄마 젊었을 때. 나연이도 언니 옆으로 달려들며 까치발을 들었어요. 진짜 엄마네. 쌍둥이가 사진을 번갈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추운 겨울 골목에서 두 아이 웃음소리만 맑게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세진이 돌아봤습니다. 나은이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어요. 사진을 쥔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세진은 시선을 내리깔고 쌍둥이에게 짧게 말했어요. 이리 와, 얼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은이와 나연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세진아. 현수가 다시 불렀습니다. 더 낮게, 더 천천히였어요. 세진이 쌍둥이 손을 양쪽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쥐고 있던 사진을 좌판 위에 내던졌어요. 탁 하는 소리가 겨울 골목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세진은 나은이와 나연이를 양손에 하나씩 이끌고 골목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어요. 나연이가 고개를 돌려 현수를 봤고 나은이도 뒤를 힐끔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쌍둥이는 엄마 손에 이끌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좌판 위에 던져진 사진이 겨울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세진이 던지고 간 사진이었습니다. 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손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좌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쌍둥이 재료가 그대로였어요. 세진이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자리로 다시 와야 했어요. 저 쌍둥이 엄마 혼자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지. 옆 아주머니의 혼잣말이었습니다. 두부를 썰다 말고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현수의 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쌍둥이. 혼자.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현수는 세진이 사라진 골목 안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장된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리자마자 상대가 받았어요. 저입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세진 씨 신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낯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골목을 훅고 지나갔어요. 현수는 핸드폰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를 찾아 들어갔어요. 8년 전 문자였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단 한 줄이었어요. 윤세진 씨가 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문자를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회의 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려 잠깐 화면을 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였습니다. 지우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 8년 동안 지우지 못한 문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세진이 이 시장 골목에 살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자 화면에서 눈을 들어 세진이 사라진 골목 방향을 다시 바라봤어요.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맞았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녔어요. 어디선가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겨울 오후였어요. 그런데 현수에게는 방금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골목 입구에서 한 발짝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사라진 그 자리를 현수는 오래도록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현수는 골목 입구에서 여전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는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냥 돌아서면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진이 사라진 골목 안쪽을 바라보다가 좌판 위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어요. 상인들은 손님을 맞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현수만 혼자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골목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은이었어요. 골목 입구를 빼꼼 내다보더니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좌판 쪽으로 냅다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나연이도 따라 뛰어나왔어요. 세진이 골목 안지인 가게에 쌍둥이를 잠깐 맡겨놓은 터였는데 나은이가 화장실 간다는 핑계를 댄 모양이었습니다. 나연이도 나도 하며 따라붙었겠죠. 쌍둥이가 좌판으로 곧장 달려간 건 아까 엄마가 사진을 던지고 가는 걸 봤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사진인데 그냥 두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은이가 좌판 위를 살폈어요.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좌판 위였어요. 나은이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연이도 옆에 달라붙어 들여다봤어요. 엄마 맞지? 나연이가 물었고 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 사진을 던졌는지, 누가 다시 올려놓은 건지 쌍둥이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엄마 사진이니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은이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이 눈에 현수는 그냥 아저씨였으니까요. 방긋 웃으며 사진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올려놓은 거죠? 작고 맑은 목소리였어요. 현수의 눈이 사진이 아니라 아이 손에 고정됐습니다. 손등이었어요. 작고 도톰한 손등 위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 장갑을 벗었어요. 자신의 손등을 봤습니다. 같은 자리였어요. 비슷한 크기의 점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한테만 있는 점이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다리 아래가 저렸습니다. 현수는 옆에 있는 좌판 기둥을 손으로 잡았어요. 저도요. 나연이가 달려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보여주겠다는 몸짓이었어요. 나연이의 손등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나란히 손을 내민 채 현수를 올려다봤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현수는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쉬려 했는데 가슴이 막혔습니다. 쌍둥이의 손등과 자신의 손등을 번갈아 봤어요. 골목 어딘가에서 칼질 소리가 들렸고 상인 아주머니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엄마를 부르며 뛰어가는 소리가 났어요. 그 모든 소리가 손뭉치를 귀에 틀어막은 것처럼 멀었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골목 안에서 튀어나왔어요. 세진이었습니다. 골목 안가게에서 쌍둥이가 없어진 걸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뛰어나오다가 현수를 보고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다 이내 쌍둥이 쪽으로 달려가 나은이와 나연이를 양쪽에서 낚아채듯 뒤로 세웠어요. 두 팔로 아이들을 등 뒤에 가렸습니다. 현수와의 사이를 온몸으로 막아선 셈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겁이 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눈빛은 정면을 향해 있었지만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냥 손만 봤어. 세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세진은 쌍둥이를 더 바짝 뒤로 밀었어요. 세진아, 저 아이들 지금 몇 살이야? 현수가 물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야 했어요. 그냥 들어야 했습니다.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빠르게 붉어졌어요. 세진은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아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세진은 나은이와 나연이 손을 하나씩 잡고 시장 안쪽을 향해 걸었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나연이가 뒤를 돌아봤어요. 나은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둥이 눈에는 아직 의아함이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왜 저 아저씨를 보고 저러는지
아이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진은 앞만 보고 걸었어요. 가까운 상인 아주머니에게 짧게 뭔가를 부탁하는 게 보였습니다. 현수 쪽을 흘끔 보는 눈빛이었어요. 현수를 막아달라는 것이었겠죠. 현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좌판 앞에 그대로 서서 세진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좌판 위 재료들을 흔들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손등의 점이 아직도 따끔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자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두 아이의 손등, 그리고 자신의 손등이었어요. 강씨 집안 사람들한테만 있는 점이라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은 이 점으로 알아본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 골목에서 그 점을 가진 아이 둘을 봤어요. 쌍둥이였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까 신분 확인을 부탁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리자마자 상대가 받았어요. 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윤세진 아이들 출생 신고 내역도 같이 확인해 주십시오. 쌍둥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낮게 깔린 겨울 구름이 골목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현수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 전 부고 문자가 아직 떠 있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현수는 그 번호를 따로 메모해뒀어요. 이 번호가 누구 것인지, 어디서 개설된 번호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좌판이 사진이 바람에 날릴 뻔했습니다. 현수가 재빨리 손을 뻗어 눌렀어요. 손바닥 아래로 사진의 모서리가 느껴졌습니다. 8년 전 세진의 웃는 얼굴이 그 아래 있었어요. 현수는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어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좌판 위에 두지 않았어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현수는 세진이 사라진 골목 방향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그 안에 세진이 있었고 쌍둥이가 있었어요. 현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은 움직였지만 눈은 자꾸 뒤를 향했습니다.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세진은 이 시장에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였어요. 그 8년 동안 현수는 세진이 세상에 없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고속도로 위로 겨울 해가 짧게 기울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조금 넘는 길이었는데 그 시간 내내 현수의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맴돌았어요. 쌍둥이의 손등, 그리고 세진의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라던 그 목소리도요. 차갑게 만들려고 애쓰던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걸렸어요. 한성푸드 사옥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까 신분 확인을 부탁드렸던 김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현수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던 날부터 옆에서 보좌해온 사람이었어요. 회사 안팎의 일을 누구보다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현수가 가장 믿는 측근이었습니다. 현수는 바로 받았어요. 확인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는 게 느껴졌어요. 좋지 않은 내용일 때 늘 그러는 버릇이었습니다. 윤세진 씨 주민등록 말소된 적 없습니다. 사망신고 이력도 없고요. 법적으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현수는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어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세진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수는 8년 동안 세진이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어요. 현수 몰래 아주 치밀하게 꾸며진 일이었습니다.
부고 문자 발신 번호는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대포폰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설 장소가 회사 근처였어요. 개설 시기를 보니까 김 부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 번호가 개설된 시기가 8년 전 2월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 하면 현수가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박현주가 인사권을 잡은 때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이 낮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새어머니 박현주가 회사 인사권을 쥔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2달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무렵 현수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집안일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 틈을 새어머니가 파고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세진의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유품 파일 중에 회사 초창기 서류들 있죠. 창고에 보관된 것들이요. 내일 아침까지 제 방으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지금 괜찮으십니까?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수가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낡은 서류 상자 2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아버지 강병수 회장이 생전에 직접 정리해뒀던 파일들이었습니다. 현수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상자를 열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초창기 계약서, 거래처 명단, 직원 명부. 빛바랜 종이 위에 아버지 손으로 줄을 긋고 메모를 달아놓은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 꼼꼼한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손가락으로 그 메모들을 천천히 짚어나갔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 서류들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 맨 뒤쪽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굵은 글씨, 볼펜으로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현수는 그 메모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어요. 4글자였습니다. 박현주, 절대 믿지 마라. 현수는 그 메모를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겨울 하늘 아래 차들이 소리 없이 지나갔어요. 현수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살아계실 때 이미 알고 계셨는데 미처 말씀을 못하신 채 떠나신 거였습니다. 아니면 말씀하실 틈이 없으셨던 건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아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던 건지도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이 메모 한 장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현수는 메모지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세진 사진이 있는 자리 바로 옆이었습니다. 세진의 사진과 아버지의 메모가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살아있는 전처 회사 내부에서 개설된 대포폰, 새어머니가 인사권을 쥔 시기,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손이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 안쪽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나오는 작은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진은 잠을 자지 않았어요. 좁은 부엌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운 채로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은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쌍둥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은이와 나연이가 나란히 누워 자는 소리였어요.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세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어제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강현수였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그것도 쌍둥이 앞에서 마주쳤어요. 사진을 좌판 위에 올려놓던 그 손, 세진아 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세진은 보리차 잔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했어요. 시장 좌판을 열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세진은 조용히 냉장고를 열었어요. 전날 밤 미리 씻어놓은 시금치, 손질해둔 단무지, 그리고 큼직한 당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진은 하나씩 꺼내 도마 위에 올렸어요. 칼질 소리가 조용한 새벽 방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 옆방 문이 삐걱거렸어요. 나연이었습니다. 눈을 반쯤 감은 채로 부엌 문가에 서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 또 일찍 일어났어.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세진이 웃으며 손짓을 했어요. 나연아, 이리 와봐. 나연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진이 앞치마를 묶어주며 도마 옆에 작은 의자를 놓아줬어요. 잠시 후 나은이도 나왔습니다. 언니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나도. 나은이가 달려들었고 좁은 부엌에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쌍둥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서툰 손놀림을 했어요. 단무지를 너무 두껍게 썰기도 하고 시금치를 뭉텅이로 집기도 했습니다. 세진은 말없이 그 손을 하나씩 바로 잡아줬어요. 좁고 낡은 부엌이었지만 셋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아침 7시가 넘어 세진은 쌍둥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좌판을 열었어요. 겨울 아침 공기가 뺨을 에웠습니다. 손가락이 금방 시려왔어요. 세진은 목장갑을 끼고 재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잠깐 짬이 난 사이 옆 좌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목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성푸드 강현수 회장, 올해로 10년째 독신. 재계 관심 집중. 라디오 너머로 아나운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세진은 손에 들고 있던 김을 내려놓았어요. 10년째 독신이라는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현수가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세진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 골목 라디오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어 좌판 위 김을 흔들었어요. 세진은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어요. 점심 손님이 빠진 뒤였습니다. 세진은 좌판 한켠에 쌓아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낡고 테이프가 여러 겹 붙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세진이 8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상자 맨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였습니다. 세진은 그것을 꺼내 펼쳤어요. 손끝이 종이 모서리에 닿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반듯하고 차가운 글씨였어요. 연락하면 아이들이 위험해. 8년 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세진을 찾아왔어요.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진이 거절하자 그 다음날 이 종이가 문 아래로 밀려 들어와 있었어요. 세진은 그날 이후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됐다가 바로 끊겼어요. 다시 걸었을 때는 이미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세진은 종이를 다시 접어 상자 안에 넣었어요. 손 위에 힘을 꽉 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세진 씨 맞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였어요. 점퍼 차림이었고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세진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좌판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진은 한동안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상인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카트 끄는 소리가 지나갔어요. 세진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반으로 접힌 하얀 종이였습니다. 세진이 펼쳤어요. 아이들 이름이 뭐야? 나랑 대화 좀 해. 그 아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번호였어요. 세진은 쪽지를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고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진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쪽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넣었어요. 협박 메모 위였습니다. 두 종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는 8년 전 세진을 침묵하게 만든 종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오늘 현수가 건네온 종이었습니다. 세진은 상자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좌판 위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세진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뺨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자리가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손을 거뒀어요. 다시 김밥 재료를 집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일정한 박자로 힘있게 여전히 그 자리에 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났어요. 쌍둥이를 깨우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좌판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보내온 쪽지는 상자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꺼내볼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세진이 8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좌판을 열었어요.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가 칼처럼 찼어요. 세진은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미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쌍둥이는 좌판 뒤편 작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나은이는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연이는 옆에서 과자를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모습을 힐끔 보며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엄마. 나연이가 불렀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나연이가 언니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은이였어요. 공책을 든 채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그림을 그리다 잠든 건지 싶었는데 나은이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은아. 세진이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진은 장갑을 벗으며 좌판 뒤로 돌아갔어요. 나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은이 얼굴이 창백했어요. 나은아, 어디 아파? 나은이가 가늘게 대답했어요. 어지러워. 엄마 손 잡아줘.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세진은 나은이를 꼭 안았어요. 나은이는 원래 빈혈이 있는 아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피 검사를 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했어요. 무리하면 안 된다고, 쓰러질 수 있다고요. 세진은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나연아, 옆 가게 아주머니 빨리 불러와. 나연이가 후다닥 뛰어갔어요. 세진은 나은이를 무릎에 눕혔습니다. 나은아, 엄마 여기 있어. 눈 떠봐. 옆 가게 아주머니가 뛰어왔어요. 상황을 보더니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나연이가 세진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구 시내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나은이가 들것에 실려 들어갔고 세진은 나연이 손을 잡고 뒤따라 뛰었습니다.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이 세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나연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세요? 세진이 일어섰어요. 네, 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 빈혈이 많이 심해졌어요. 수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진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I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굉장히 드문 혈액형이에요. 혈액원에 수소문을 해봐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희귀 혈액형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갔어요. 세진은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연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RH-O형이었습니다. 세진 자신은 O형이었어요. 나은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 혈액형이었고 세진은 왜 그런 혈액형이 됐는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꺼내야 한다는 게 세진의 온몸을 짓눌렀어요. 나은이 아버지가 RH-O형이었습니다. 강현수였어요. 세진은 눈을 떴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따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상자 안에 넣어뒀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번호였어요. 세진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현수가 받았어요. 세진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으로 인해 현수는 이 전화가 세진의 전화인 걸 알았습니다. 현수는 먼저 말했습니다. 세진아. 세진이 낮게 말했어요. 나은이가 병원에 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데. RH-O형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현수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어요. 어느 병원이야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려달라는 말이었어요. 세진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40분이 채 안 됐습니다. 현수가 응급실 복도로 들어왔어요. 코트 차림이었고 숨이 약간 거칠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3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이미 대구에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세진은 복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연이가 엄마 뒤에 바짝 붙었어요. 현수는 세진 앞에 서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나도 RH-O형이야. 어디로 가면 돼?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현수를 체열실로 안내했습니다. 현수가 사라지고 나서 세진은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나연이가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저 아저씨 누구야? 나연이가 작게 물었어요.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연이 머리를 쓸어 넘겨줬어요. 수혈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지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상태가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진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연이가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수는 수혈실에서 나와 복도 끝 의자에 앉았어요. 팔 안쪽에 솜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세진 쪽을 바라봤지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아래로 가끔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 현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세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현수가 세진 앞에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내 딸 맞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정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연이가 엄마와 낯선 아저씨를 번갈아 봤어요. 복도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진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현수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끔 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의료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현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나은이 병실 안에 있었어요. 나연이는 세진 무릎에 기댄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은이는 수액줄을 달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나은이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간호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세진이 나연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현수가 복도 의자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세진은 현수를 봤다가 시선을 간호사 선생님 쪽으로 돌렸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이 상태는 안정됐어요.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검사하고 결과 보고 퇴원 여부 결정할게요. 세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돌아갔어요.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세진이 먼저 말했어요. 현수 쪽을 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도 돼요.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어요. 감사한 건지 돌아가라는 건지 경계가 없는 말투였습니다. 현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계속 있을게. 세진이 그제야 현수를 봤습니다. 왜요? 그냥 있을게. 현수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잠깐 현수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읽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지우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병실로 들어갔어요. 현수는 다시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복도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부장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현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김 부장이 받았어요. 주무셨습니까, 회장님? 못 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 유품 파일 더 살펴봤습니다. 회장님이 올려보내신 상자 말고 창고에 파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따로 봉투에 넣어서 테이프로 봉해놓은 거였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어요. 현수의 손이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떤 서류입니까? 회사 초창기 자금 흐름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부가 아니었어요. 재단 명의로 들어온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었습니다. 계좌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김 부장이 잠깐 멈췄어요. 박현주 명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빠져나간 시기가 공교롭게도 제 이혼 시기 직전이죠. 맞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차가운 형광등 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회계사한테만 넘기십시오. 아무도 모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수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박현주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그 장부를 세진이 봤을 거였습니다. 이혼 전 세진이 회사 서류 보조 일을 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세진이 그 장부를 받고 새어머니는 그게 두려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세진을 내쫓아야 했던 거였습니다. 이혼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거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세진이었어요. 복도로 나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현수가 일어서려 하자 세진이 손을 저었어요. 아이들 잡니다. 잠깐 나왔어요. 세진은 복도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시내 야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까만 하늘 아래 불빛들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걸어가 세진 옆에 섰어요.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세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아직 여기 있어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나은이 퇴원하는 거 보고 가려고. 세진이 창밖을 보는 눈길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현수 씨. 처음이었습니다. 세진이 이름을 부른 게요. 현수 씨라는 세 글자가 차가운 복도 공기 속으로 퍼졌어요. 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세진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현수 씨한테 연락하려고 했었어요. 8년 전에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는 건지 아닌지 경계에 있는 목소리였어요. 전화했는데 바로 끊기더니 차단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고요. 현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검은 옷 입은 사람 둘이었어요.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절했더니 다음날 종이 한 장이 문 아래로 들어와 있었어요. 세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연락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계속 말했어요. 창밖을 보면서요. 한성푸드에서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요. 얼굴을 봤어요. 그 말을 끝으로 세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내가 너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세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 얼굴이 창에 반사된 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러다 다시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세진이 먼저 몸을 돌렸어요.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나은이 혈액형이 어디서 왔는지 현수 씨도 알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대구 시내 불빛이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어요. 현수는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세진 사진과 아버지 메모가 손끝에 닿았어요. 나은이 혈액형이 어디서 왔는지 현수 씨도 알 거예요. 그 말이 복도 공기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장부, 새어머니 계좌, 검은 옷의 사람들, 8년 전 대포폰, 그리고 지금 이병헌 복도. 모든 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김 부장이 회계사 분석 결과를 가져올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현수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요. 현수는 다시 복도 의자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날 생각이었습니다. 나은이가 퇴원하는 걸 볼 때까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정리할 때까지 현수는 이 자리를 지킬 생각이었어요. 나은이가 퇴원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요. 다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당분간 푹 쉬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퇴원 서류에 서명했어요. 나은이는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나연이가 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유리창 너머로 쌍둥이를 바라봤어요. 나은이가 나연이한테 뭐라고 속삭이자 나연이가 깔깔거렸습니다. 세진이 그 모습을 보며 짧게 웃었어요. 현수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퇴원 준비가 끝났어요. 세진이 나은이 손을 잡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연이가 반대쪽 손을 잡았어요. 복도에서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나은이가 현수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어제 나 도와준 아저씨죠? 세진의 손이 나은이 손을 살짝 더 꽉 잡았습니다. 현수가 나은이 앞에 살며시 몸을 낮췄어요. 응, 많이 나았어. 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였어요. 현수는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깜빡였어요. 세진이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현수가 말했어요. 태워다 줄게. 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수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왔어요. 나은이 무리하면 안 되니 차 타고 가. 세진은 잠깐 나은이를 봤습니다.
나은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세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나연이는 뒷자리에서 차창 밖을 구경했고 나은이는 세진 옆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앞에서 운전을 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을 때 나연이가 먼저 내렸어요. 나은이도 내렸습니다. 세진이 내리려는데 현수가 말했어요. 세진아, 잠깐만. 세진이 멈췄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할 말이 있어. 세진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진이 너의 얘기를 듣고 싶어. 8년 전 일들. 세진의 손이 차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 6시에 시장 입구 쪽 국밥집으로 오세요. 세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세진은 쌍둥이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국밥집 문을 밀었어요. 현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현수 앞에 국밥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진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어요. 밖에 찬 공기와 달리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감쌌습니다. 현수가 먼저 말했어요. 먹으며 이야기하자. 세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놓았어요.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수도 국밥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이틀 뒤였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국밥집 안다른 손님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세진은 테이블 위 숟가락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검은 옷 입은 남자 둘이 왔어요. 한 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받고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잠깐 멈췄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현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웃었어요. 세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이 보낸 사람들이 많냐고 물었더니 대답 대신 그냥 웃었어요.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회장님 근처 얼씬거리면 태어날 아이들까지 보장 못한다고요. 현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에 현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연결이 됐는데 바로 끊기더니 차단됐습니다. 세진이 고개를 들어 현수를 봤어요. 현수 씨가 차단한 게 아니었죠?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었어. 세진이 다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어요. 알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8년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문 아래로 종이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락하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한성푸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혼 전에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던 얼굴이었습니다. 세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수없이 되뇌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대구로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서문시장은 사람이 많으니까 숨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나서도 연락할 생각 안 했어? 세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했습니다. 낳고 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사는 곳 주소를 적은 종이를 내밀고 갔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였죠. 세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포기했습니다.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국자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들이 두 사람 사이 침묵을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상자에 보관해 둔 게 있다고 했지? 협박 메모 말고 또 있어? 세진이 잠깐 현수를 봤어요.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회사 서류 보조 일을 했었어요. 그때 장부 하나를 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페이지를 몰래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목소리를 핸드폰에 녹음했습니다. 세진이 테이블 위 국밥 그릇을 봤어요. 8년 동안 그 상자 밑에 넣어뒀습니다. 현수의 눈이 세진을 향했습니다. 그게 아직 있어? 있어요. 2글자였습니다. 현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세진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현수 씨. 현수가 올려다봤어요. 저는 8년 동안 쌍둥이 지키느라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 겁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고 안 믿고는 현수 씨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생각 없습니다. 세진이 몸을 돌렸습니다. 국밥집 문을 밀고 나갔어요. 찬 공기가 문틈으로 잠깐 밀려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 국밥에서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세진 사진과 아버지 메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종이 2장이었어요. 이제 3가지가 됐습니다. 세진의 말, 그리고 상자 안에 있다는 장부 복사본과 녹취 파일.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국밥집 문을 밀고 나왔어요. 찬 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서문시장 골목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세진이 사라진 골목 방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 부장님, 접니다. 회계사 분석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직접 챙겨야 할 물건이 생겼습니다. 내일 대구로 내려오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밤은 별이 없었습니다. 낯빛 구름이 가득한 겨울 하늘이었어요. 현수는 코트깃을 세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대구로 내려왔어요. 현수가 묵고 있는 호텔 방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어요. 회계사가 밤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김 부장이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빽빽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김 부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재단 명의로 들어온 자금이 유령법인 3곳을 거쳐 빠져나갔습니다. 유령법인이라는 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라는 뜻이에요. 그 법인들 최종 수령 계좌가 전부 박현주 씨 명의였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 한 장을 짚었어요. 빠져나간 금액이 총 43억 원입니다. 기간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였어요. 현수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43억 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고 손이 트도록 찬물에 설거지를 하며 만들어 온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새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내내요. 이 장부 세진이가 봤을 겁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직전에 세진 씨가 회사 서류 보조 현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대구 시내가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며 눈부시게 퍼지고 있었어요. 현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진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2번 울리자 세진이 받았습니다. 나야.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세진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요? 현수가 말했어요. 2시. 거기 있어. 세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지도 않았어요. 잠깐 후에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세진의 반지하 방이었어요. 쌍둥이는 이웃집에 맡겨놓은 터였습니다. 세진은 방 한켠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테이프가 여러 겹 감긴 상자였습니다. 현수와 김 부장이 좁은 방 안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세진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협박 메모가 있었어요. 세진이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 누렇게 변색된 종이 2장이 있었어요.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오래된 핸드폰 하나가 있었어요. 배터리가 없어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 핸드폰에 녹음이 들어있어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이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장부를 봤습니다. 숫자가 이상했어요. 받은 돈과 나간 돈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부 2페이지를 복사했어요. 세진이 복사본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같은 사무실에 있던 사람 둘이 그 장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중 하나가 박현주 씨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 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김 부장이 장부 복사본을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현수는 협박 메모를 봤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어요. 연락하면 아이들이 위험해. 글씨체가 반듯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은 사람이 쓴 글씨였어요. 이 메모 가져온 사람들이 한성푸드 직원이라고 했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반말이었어요.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맞아요. 세진이 대답했습니다. 한 명은 당시 총무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얼굴을 여러 번 봤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현수는 메모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총무팀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인사권을 쥐고 가장 먼저 손을 댄 부서가 총무팀이었습니다. 당시 팀장을 바꾸고 자기 사람을 심었던 게 기억났어요. 김 부장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같은 기종 충전기를 구해보겠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진은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 손을 무릎 위에 내렸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고마워.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를 봤어요. 8년 동안 이걸 지키고 있었구나.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시장 골목 사람들 발이 오가고 있었어요. 무릎 아래만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그 발들이 쉬지 않고 지나갔어요. 지킨 게 아니에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현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잠시 후 현수가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세진 쪽을 봤어요. 오늘 저녁에 새어머니 만나. 기일이 이틀 남았어. 현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마주 앉을 생각이야. 네가 말한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세진이 현수를 봤어요. 뭔가를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수가 덧붙였어요. 세진이한테 먼저 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게요. 현수와 김 부장이 방을 나갔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진은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상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8년이었어요. 이 상자를 이고 지고 살아온 8년이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시장 골목이 바뀔 때도, 쌍둥이가 아플 때도 이 상자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오면 이게 필요할 거라고, 그 생각 하나로 버티어온 거였습니다. 세진은 천천히 손을 거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쌍둥이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나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세진은 코트를 입고 방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세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대구에 있는 한성푸드 지사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새어머니 박현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대구에 내려와 있는데 잠깐 보자고 아버지 기일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박현주는 2번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박현주가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 서류를 봤습니다. 걸음이 반박자 늦어졌어요. 그런데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밍크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채로 현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60 초반의 얼굴이었습니다. 잘 손질된 머리카락, 반듯한 자세, 흐트러짐 없는 눈빛이었어요. 왜 여기까지 불렀어? 박현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수를 보는 눈이 조용했어요. 조용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 서류를 박현주 쪽으로 밀었어요. 회계사 분석 결과였습니다. 박현주가 내려다봤어요.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현주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현수를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43억 원입니다. 현수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재단 자금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령법인 3곳을 거쳐서요. 회계사가 전부 추적했습니다. 박현주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다시 서류를 하나 더 밀었어요.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그 위에 협박 메모를 올려놓았어요. 윤세진 씨가 8년 동안 갖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현수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회의실 안으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녹음이었어요.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박현주 이름이 나왔어요. 계좌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진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박현주의 손이 핸드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현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낮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뭘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이혼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접근한 거야. 처음부터. 아버지 회사를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내가 막은 거야. 너 지키려고 한 거야. 박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내 아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현수야, 생각해봐. 현수가 테이블 위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한 장씩 가지런히 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메모 받습니다. 박현주의 눈이 흔들렸어요. 박현주, 절대 믿지 마라. 아버지가 직접 쓰신 겁니다. 살아계실 때요. 현수가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그런데 말씀을 못 하셨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주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진이한테 보낸 사람들, 어머니가 보낸 거 맞죠?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윙하는 소리를 냈어요. 박현주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2마디였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박현주가 멈췄어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이 자료 전부 법무팀에 넘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단 자금 횡령 건은 검찰에도 넘길 거예요. 현수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니가 결정하십시오. 박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현수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이 회사, 내 것으로 만들어주려고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집안을 위해서. 현수는 봉투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박현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갑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현수가 법무팀에 자료를 넘기면서 동시에 검찰 고발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한 터였습니다. 재단 자금 횡령 및 공갈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박현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밍크 코트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현수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애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눈을 마주 봤어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가 입술을 열었어요. 현수야.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가 경찰과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박현주가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구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김 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건지 그냥 끄덕인 건지 알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더 묻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진 번호를 눌렀어요. 연결음이 2번 울렸습니다. 나야. 세진이 받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 전화기 너머로 세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그리고 조용하게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은이랑 나연이 잘 있어. 자고 있어요. 현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나 지금 거기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세진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세요. 차가 서문시장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밤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시장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낮에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좌판들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골목 가로등만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수는 그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지하 계단 앞이었어요. 세진이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친 채였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가 계단 앞에 멈췄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현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낮고 짧은 말이었어요. 변명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 두 글자였습니다.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세진이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수가 따라 내려갔어요. 좁은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나은이와 나연이가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현수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은이 얼굴이었습니다. 나연이 얼굴이었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등을 봤어요. 그 작은 점이 난로 불빛 아래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세진이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잔 2개였어요. 현수가 좁은 방 안바닥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진이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현수가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바닥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쌍둥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난로가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골목 바람 소리가 창문 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은이 이름은 네가 지은 거야? 현수가 물었어요.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이도요. 현수가 다시 쌍둥이를 봤어요. 잘 지었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세진이 잠깐 현수를 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입술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세진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세진이 현수를 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 현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놓쳐. 나연이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반쯤 떴어요. 잠이 덜 깬 눈으로 엄마를 봤다가 현수를 봤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졸린 목소리였어요. 세진이 나연이 이불을 여며주며 말했습니다. 자. 나연이가 눈을 다시 감았어요. 그러다 이불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밥 먹고 가요, 아저씨. 그 한마디였어요. 현수가 세진을 봤습니다. 세진이 현수를 봤어요.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진이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그런데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김밥 말 거예요. 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었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좁고 낡은 반지하 방이었지만 오늘만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많이 부탁합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